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독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교사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업 잘 듣고 있죠? 선생님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아침형 인간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녁에 막 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그런 저녁형 인간도 있겠는데 밝을 때 생체 리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밝을 때 깨어나서 공부하고 또 어두울 때는 잠을 자는 그런 생체 리듬에 맞는 공부 습관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학 때는 뭐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친구들 많았겠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본격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을 다시 아침형 인간으로 맞춰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힘차게 국어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실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예고했었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바로 그 글을 추론적으로 읽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추론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 글에 나타난 의미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것 그 이상일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실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이 내면화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추론적 읽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추론적 읽기를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 이제 조금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와서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와서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두뇌는 풀 가동이 되겠죠. 도대체 무엇을 바뀌었을까? 무엇이 바뀌었다고 말을 해야지? 못 알아채면 좀 서운해 할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표면 정보 이상으로 내재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숨겨진 정보를 추론을 해야 해요. 자, 근데 아무런 정보 없이 나 그냥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추론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들 눈썰미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잘 대답을 못 해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조금의 힌트, 즉 조금의 맥락이나 문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어디 바뀐 게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작거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맥락, 즉 미용실에 갔다 왔다는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아, 이 친구가 머리가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헤어스타일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친구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은 글 속에서 숨겨진 그런 의도를 글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추론적 독해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역시 학습 목표 먼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자, 추론적으로 독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지 한번 학습 목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몇 쪽을 피냐면요. 자, 교과서는 바로 6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수업 진행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먼저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예측한대요. 예측.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바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생략된 내용만을 추론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한다? 그 속에 담겨진 필자, 즉 글쓴이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의도나 아니면은 글의 목적, 아니면은 그래서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추론적 읽기의 정확한 개념부터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추론적 읽기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론적 읽기는 바로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무엇과 단서, 그리고 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바로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을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추론과 추측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추론과 추측은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겠지만 정말 많이 상이한 개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추론은 어떤 거에 기반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자, 그렇죠. 바로 글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 즉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추측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추측한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 정확한 단서 없이 그냥 나의 생각대로 어떠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 때는 추측적 독해가 아니라 정확한 단서,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짐작하는 추론적 독해를 해야겠죠. 우리 한번 교과서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추론적 읽기의 개념. 자, 이때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칠 테니까 여러분들 역시 형광펜을 들고서 같이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자,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자,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도 같이 밑줄을 쳐줄게요. 이를 통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생략된 정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필자, 글쓴이의 의도, 그리고 글쓴 목적, 그런 다음에 숨겨진 주제 등들을 논리적으로 추측해야 된대요. 자, 논리적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즉 정확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필자는 사실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추론할 만한 것들을 글 속에 숨겨놔요. 그래야지 글이 좀 더 읽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을 추론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것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를 풀 때 추론적 독해를 근거하여서 풀어야 하는 문제 유형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우리 여기 PPT 화면 잘 봐줄게요. 우리 추론적 읽기는 어떤 것을 묻는 문제에서 요구되냐면요. 윗글, 즉 우리 제시문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은. 윗글을 바탕으로 한다니까 바로 윗글에 대한 사실적 독해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적 독해가 기반이 되어야 해요. 사실적 독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윗글에 나와 있지 않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도 역시 추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추론적인 사고력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국어뿐만이 아니라 뭐 영어나 아니면 사회, 과학 이렇게 다른 과목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많을 거예요. 자, 또 어떠한 질문의 유형이 있냐면요. 바로 윗글을 바탕으로 어떠한 보기에 내용이 주어지나 봐요. 어떠한 보기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윗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을 추론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보기를 읽을 때 여러분의 입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윗글의 입장으로 이 보기를
읽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윗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보기에 대해서 윗글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역시 추론을 해야겠죠. 자,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제시문에 이렇게 A, 동그라미 A 한 다음에 제시문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른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이 A를 찾은 다음에 이 A를 통해서 한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사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사례가 A에 기반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역시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적 독해를 바탕으로 A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A를 활용하여서 이 사례가 쓰였는지 추론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면은 오늘 수업 잘 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적 읽기, 즉 글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을 미루어 짐작해서 알게 되는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론적 읽기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배울 건지 잠깐 예고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추론적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글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자, 글의 내용과 배경 지식, 경험들을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방법이 있대요. 선생님이 사실적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만 그 글을 판단하는 거는 글을 표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실적 독해는 말 그대로 그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요. 자, 우리 추론적 독해는 사실적 독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개념이라고 했죠. 즉, 글에 드러나지 않는 거 역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잘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화 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담화 표지란 거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글에 나타나는 글의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운전을 하지 못하겠지만 운전을 할 때 이렇게 표시판에 아, 일로 가면 당진 IC야, 일로 가면 면천 IC야 이렇게 길을 나타내주는 지시판이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글에서는 이 글이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떤 게 중요한지 그 글의 흐름과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것들을 바로 우리는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서는 뭐뭐가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심 내용들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글의 그런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담화 표지의 자세한 예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것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 즉 이 글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어떠한 사회 분위기에서 쓰여졌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추론적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가 갖고 있으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 역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추론적 읽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론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로 다룰 방법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경험, 이 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 즉 이 글의 담화 표지, 아니면은 이 글에서 쓰인 어휘나 아니면은 문맥들을 활용해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부터 배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1번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글이 쓰여진 사회 문화적 맥락, 아니면은 이 글이 쓰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목적, 그런 다음에 주제 등을 추론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추론적 읽기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배경 지식. 계속 반복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지식과 경험. 자, 이거를 우리가 동그라미 1번으로 매겨줄게요. 나타난 담화 표지. 아니면 글에 나타난 이것도 중복이 됐네요.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2번을 썼는데 이거는 지워줄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중복 안 됐는데 선생님이 PPT를 잘못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자, 우리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바로 배경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서 글의 내용과 관련 짓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담화 표지를 활용해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자, 담화 표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 교과서에 드러나 있어요. 담화 표지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이것, 저것, 그것이라고 나타나는 지시어나 아니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표현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담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잘 와닿을 것 같지 않아서 선생님이 오늘 역시나 이렇게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런 추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내면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자, 먼저 기역 문장을 같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우리가 바로 어떤 게 나와 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표현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자, 여름과 겨울을 이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부사어구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문법에서 문장 부분에서 배울 건데 지금은 정확한 명칭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 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로 뭐라고 했다고요? 네, 이런 거 우리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담화 표지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담화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추론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철수가 고개를 저었대요. 고개를 젓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자, 그렇죠.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어떤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연결 표현, 접속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와 있지 않은 앞에 내용을 추론해 볼게요. 내용이 앞에 어떤 게 나왔을까요? 자, 그렇죠. 바로 이 앞에는 어떤 사람이 철수에게 계속 어떤 설득을 해주고 있다. 어떤 설득을 해주고 있는데 철수가 반대하는 개념에 대해서 철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왔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철수는 계속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용이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담화 표지를 통해서 앞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달리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요. 이거는 바로 비교할 때 많이 쓰이죠. 여름과 달리 겨울은 한적하대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너무 쉽죠. 바로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더 불국사가 붐빈다.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불국사가 어디야? 불국사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경주에 있는 정말 유명한 절이죠. 어떤 걸 통해서? 즉 접속 표현이나 아니면 부사어구를 통해서 우리 숨겨진 내용,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담화 표지를 통해서. 다른 예시 전에 담화 표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필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담화 표지란 바로 무엇인지 자, 펜을 든 다음에 필기를 받아 적읍시다. 표지란 바로 글쓴이가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즉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에다가 이정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담화 표지에는 어떠한 예시가 있냐면요. 그쵸. 내용을 연결해주는 연결어, 그리고 또
어미 주는 접속 부사어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딱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방어는 비표준어예요. 비표준어지만 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다음에 무엇이 나올 것이다? 아, 방언에 대한 가치가 나올 것이다. 선생님이 방금 한 것도 추론적 독해에 해당해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은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빨간색으로 딱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우선 다음으로 또가 있어요. 바로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글의 그런 흐름을 나타내주는 바로 무엇이다? 담화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담화 표지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몇 개가 드러난다? 총 3개가 드러난다는 걸 딱 알 수 있겠고요. 그 가치가 어디에 쓰여 있다? 또 알 수 있겠죠. 자, 가치 3개 다른 거 안 읽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은 여러 방언 중에서 대표로 정해진다. 대표의 가치가 있다. 첫 번째 알게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담화 표지가 또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다? 대표로 정해진 표준어의 예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다음엔 예시가 나올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 내용도 추론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방언은 실제 언어를 쓰는 대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여기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는 그런 가치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역시 예를 들면 통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담화 표지를 통해서 이 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언 속에서는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역시나 예를 들면 이렇기 때문이다. 정말 글을 빨리 읽어도 여러분들은 우선 다음으로 또 라는 담화 표지를 통해서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3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추론적 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시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냐면요. 이 글에 드러난 어휘나 아니면은 이 글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담겨 있는지 그 맥락,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은 우리가 1학년 때 상록수라는 소설을 가지고 열심히 구술평가했던 거 기억나죠? 그 상록수의 저자 심훈 선생님이 쓴 글인데요. 살짝 이것이 쓰여진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설명해 주면요. 심훈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 10대 때 3.1운동에 참가를 해서 열심히 만세운동을 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 순사에게 연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심훈 선생님이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옥중, 감옥 속에서 정말 고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글을 어머니께 남기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어휘들이 나오는데 그 어휘 아니면은 여기에 나타난 문맥을 통해서 한번 이 심훈 선생님이 어떠한 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썼는지를 추론해 봅시다. 어려운 개념, 차입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우리 교과서의 맨 오른쪽, 63쪽의 맨 오른쪽, 하단의 오른쪽 보면은 차입의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차입은 뭐냐면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옷 아니면은 돈을 들여보내주는 거래요. 이 차입이란 단어는 누구한테 많이 쓰이는 거죠?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우리가 차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글쓴이의 상황은 바로 무엇이다? 이 글쓴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훈 선생님이 막내둥인가 봐요. 막둥인데 이 막둥이의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이 없었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뭐라고요? 이 점은 바로 심훈 선생님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 달 이상 부모님에게 소식도 못 정하고 정말 강압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고된 옥중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어휘나 이런 맥락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어머니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휘나 맥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금 선생님이 이 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줬잖아요. 이런 걸 배경 지식이라 하는데 이런 걸 활용하면은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왜 배워야 돼?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대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상식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은 친구들은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빨리 이해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빨리 캐치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 수업 아무리 여러분들의 진로가 공부 쪽과는 관련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만이 사회에서 선생님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로와 너무 어긋난 개념, 관련이 없는 그런 개념이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지루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평생 가지고 갈 여러분들의 상식을 쌓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준 다음에 열심히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은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느냐? 시문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갇혔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배경 지식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인물의 심정, 정말 아득하고 부르저가 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 조국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시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선생님은 정말 다른 사례를 들고 오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례를 한번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억지로 읽었을 거예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대 필독도서 항상 백선에 들어가는 책이죠.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와 있는지 볼게요. 테러 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시한폭탄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미국 중앙정보계 지역국장이래요. 높은 지위죠. 근데 테러 용의자를 붙잡은 거예요. 당신은 이 사람이 언젠가는 맨해튼, 뉴욕의 중심가정을 폭파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그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의심할 단서도 있대요. 그런데 시간은 점차 흘러가고 폭탄은 곧 터질 것 같은데 용의자는 나 테러리스트 절대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폭탄이 설치된 장소를 말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고문을 해야 할까요? 자,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공리주의자들의 입장, 공리주의자들의 계산에서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리주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쉬워요. 나중에 생활과 윤리 시간,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울 텐데요. 공리주의의 딱 메시지, 정확한 모토는 여러 명이 최대한 여러 명이 최대한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한 명의 행복보다는 다수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행복의 가치가 어떻든 간에 다수의 행복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을 알게 되면은 책에서 이 고문을 바라보는 공리주의자의 입장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피해자의 숨겨진 의도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공리주의자들의 이런 입장을 분명 비판하는 태도도 그 나중에 논리로 제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글 속에 숨겨진 정확한 많은 의도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추론적 읽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바로 뭐였냐면요. 배경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글을 추론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러한 접속 표현 아니면 이것저것 이런 담화 표지를 단서로 글의 내용을 추론하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글 속에 있는 어휘나 문맥을 단서로 추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예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강의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 추론적 읽기의 방법은 아까 방금 배웠던 이 첫 번째 방법을 잘 내변화하고 잘 숙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글이 쓰여진 사회문화적 맥락 아니면은 이 글쓰기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표현 방법을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 목적, 주제 등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들어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예시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는 시사평론이 선거철, 바로 어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였는데요. 선거철에 쓰이게 될 경우에는 그 글 속에서는 분명히 이 시사평론을 쓴 글쓴이의 정치적 입장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평론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따랐으면 좋겠다. 설득하는 의도를 글 이면에 숨겨놨을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는 이 글쓴이는 독자의 태도 변화,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정말 많은 기사들에서 지금 오늘 이 선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 글을 쓴 의도, 즉 이 글쓴이가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알다시피 보수 진영으로 대표되는 그런 조선일보 같은 미디어 매체가 있겠고, 아니면 진보 진영으로 대표되는 한겨레 신문 같은 그런 매체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은 선거 결과를 두고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싶다,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매체들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예시가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뤘어요. 선거 결과 같은 사건을 다뤘는데요. 표저의 표현, 아니면은 기사의 지면상 위치, 분량, 아니면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도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예시를 든다면요. 자, 요즘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그런 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건 우리 국가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재난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요만큼의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겠죠. 자, 그래서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의 표제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글을 일면에 가장 맨 위에 배치를 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이제 그 기대에 부푼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 범위가 넓다는 거에 도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국채를 더 늘린다라는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같은 사건을 가지고서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요. 이거는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국채를 늘렸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계속 국가의 빚을 증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채에 대한 추경 예산 관련한 그런 기사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부다적인 맥락을 다양하게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각각의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표현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필자의 그런 괴중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사건을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고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의 의견을 그냥 주입식으로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자료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견해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내년에는 벌써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추론적 읽기 방법, 교과서 내용 마저 읽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문학의 묘미죠. 이렇게 비문학 지문처럼 주제를 직설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문학은 돌려 말하기가 이 문학의 가장 큰 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제가 숨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숨겨진 주제를 추론한다고 볼 수 있어요. 판소리계 소설이죠. 춘향전이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바로 주제가 겉으로는 드러난 주제가 있겠지만 또 숨어진 이면적 주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많이 알다시피 겉으로 드러난 춘향전의 주제는 바로 춘향과 몽룡의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성춘향에게 자기의 수청을 들라고 강요했던 탐관오리, 변사또라는 탐관오리의 그런 행패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 그 당시 지배층의 그런 행패에 대해서 고발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탐관오리의 부패에 대한 고발. 자, 아니면은 우리 몽룡이와 춘향이는 사실 신분이 달랐어요. 몽룡이는 양반, 하지만 춘향이는 거의 기생의 딸이었어요. 둘이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자유연애를 하고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의 자유연애에 대한 그런 강렬한 욕구도 있겠고요. 연애를 통해서 정말 평민들이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 즉 신분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자유롭게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정해진 신분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뛰어넘고 싶다. 신분적 제약에 대한 해탈, 신분적 제약에 대한 탈출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 열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면은 이 춘향전을 쓴 작가는 바로 숙청을 당했겠죠. 자, 판소리계 소설의 작가들은 이런 자신들의 열망이나 아니면은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이변에 숨겨서 사람들이 이거를 추론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고도의 기술을 써서 그 의도를 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시 마지막으로 같이 볼게요. 자, 추론적 읽기의 방법 중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있어요. 이거는 거의 10년 전의 글이지만, 자, 우리 한번 선거철, 지금의 선거철이라는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생각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숨겨진 비판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장영희 씨가 쓴 이 선거철에 대한 내용 중에서요. 자, 우리말에서 편견이라는 말은 장애인에 연결된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치우치지 않은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자, 우리 청각장애 2급인 태민이가 후보로 나갔는데요. 태민이는 다양한 말을 할 수 없어요. 막 능숙하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겠다. 정말 간결하지만 많은 뜻이 담겨있죠. 배려하는 어린이 회장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표현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당선이 됐대요. 자, 근데 이 태민이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도 절대 태민이의 장애를 약점으로 거론하지 않았대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글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무너져버린 그런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를 통해서 시자가 지금 사회를 비판하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 지금 사회적 배경이 선거철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고려했을 때 어떤 걸 비판할까요? 자, 그렇죠. 선거철에서 정말 어린이보다도 못한 그런 행색을 하는 어른들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죠. 편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은 다른 후보들이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차서 자신의 표를 획득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의중도 여러분들이 추론적 독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추론적 읽기의 두 번째 방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바로 글을 쓴 표현 방법, 표제어를 제목을 뭘로 썼는지, 이 글을 얼마나 많이 다뤘는지, 어떠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 이걸 통해서 이 글을 쓴 정치적 입장, 견해, 이런 목적이나 의도 내용들을 추론할 수 있어요. 글의 표현 방법을 통해서였죠. 표현 방법. 자, 그런 다음에 또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는 숨겨진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독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꿀팁 2가지를 배웠어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거 복습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도 역시나 꿀팁을 2가지 방출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하지만 반의관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문과 선택지의 내용을 아주 반대 개념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좀 쉬워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이게 어떤 단어를 막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반대의 개념으로 변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내용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파악하기 조금 용이하고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가격 구간을 늘리면은 판매자의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한다. 선생님은 항상 이런 예시가 나오면은 이렇게 이런 거 도식화해서 풀어요. 가격 구간을 늘어나면은 총수입 증가. 이래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지문을 다시 읽지 않고 선생님이 메모한 걸 보고도 바로바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선택지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판매자의 총수입은 세 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할 때보다 5구간으로 나눌 때. 자, 이거는 바로 가격 구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쵸? 가격 구간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총수입도 증가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소한다고. 자, 이렇게 선택지가 훨씬 길지만 우리가 이 선택지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요. 3구간보다 5구간으로 나눈 때는 가격 구간이 는 거겠죠. 나누는 가격 구간이 는 거겠죠. 3에서 5로. 이럴 때 총수입이 증가한다고 지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선택지에서는 감소한다고 말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증가랑 감소라는 반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옳지 않은 선택지를 구성하는 원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지문에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을 혼합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건데, 자, 뭐냐면요. 선택지를 읽을 때 어떠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 이거 지문에서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내용이야 하고서 싹 넘어가지만 이 옳은 내용 뒤에다가 옳지 않은 내용을 살짝 플러스 알파로 껴넣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지문에 A는 B다 라고만 언급을 했는데 선택지에는 A는 B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서 이건 옳은 개념이야 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옳지 않은 개념이라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함정은 뒤에 있었죠. 옳은 개념 뒤에다가 옳지 않은 개념들을 이렇게 붙였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러분들을 오답에 앞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장애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예시를 볼게요. 지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대요. 너무 좋죠. 너무 좋겠죠. 저도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어떤 대상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지만 선택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이 내용이 사실 기본소득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본소득제는 바로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건가 봐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나와 있냐면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진다. 이 파란색 내용이 분명히 지문에 있었어요. 이걸 보고서 옳은 내용이야. 이거는 옳은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뒤를 잘 볼게요. 자,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은 일부 실업자들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없대요. 일부 실업자들은. 자, 근데 우리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구성원이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선택지는 뒤에 내용에서 일부는 못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지만 이 뒤에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론적으로 글에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추론적인 독해 방법을 실전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독서 지문을 푸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아직 시간을 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여러 가지 신문 사설들을 찾아 읽으면서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추론적 독해의 핵심적인 재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을 읽더라도 그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독서를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따라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비판적인 독해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기로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어요.